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비열한 음모가 파산한다. 2. 삼성의 달콤한 복수. 3. 시진핑, 남조선의 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부의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풍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하한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 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펜진에서 온 사이먼추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육허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TAT는 최근 중국 국가외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AT의 송펠라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민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퍼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이 서한을 중국 국가외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 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안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난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맘몽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 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 푯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부,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의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 통신 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니라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두 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송 닝보시에 있던 현지 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세 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지어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 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칸 유봉 공정체태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 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나라는 인구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에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 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Z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피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달러 20만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 내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달러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 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달러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달러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 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달러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E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 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허웨이와 제트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허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의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3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일 이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허웨이와 제트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 현재 전 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이페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드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선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친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그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 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완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페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레미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이페프는 이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랩과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이페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이페프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페프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이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EPF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EP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 보복을 부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처 우위 상황에서 수요 차체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K-팝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알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EPF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EPF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으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한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 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1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드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